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본부장님 또 이렇게 스타일이 상당히 좀 네. 최근에 약간 증시가 좀 달아오르고 있는데 약간 그런 것들 반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 지금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한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이 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연말 연초도 사실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여기저기에서 약간 좀 골디락스라는 그런 키워드가 나오면서 또 증시가 좀 빠르게 달려오고 있어요. 사실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증권사 대부분이 상저하고를 좀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상반기에 증시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본부장님께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작년 연말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작년 연말이 사실은 그 6월 바닥 이후에 또다시 쌍바닥이 나왔는데 그 두 번째 바닥이 더 낮았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0월 중순 10월 10며칠 날이 두 번째 바닥이었는데 맞아요. 예, 6월 바닥보다 더 낮은 바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 높은 바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빠졌고 또 거기다가 12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이벤트성이라서 한 종목을 가지고 예, 나스닥을 많이 미는 현상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사실 작년 하반기가 워낙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았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상고 하중 정도 또는 뭐 하반기에 있어서는 좀 오픈해 놓고 보자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 비율을 변화시키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상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또는 뭐 고점 찍었으니까 도망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되돌림 현상이 좀 빠르게 일어나죠. 하루 조정받고 또 하루 만에 또 반등하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상반기의 흐름이 계속해서 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실적 가지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상반기의 흐름은 굉장히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하반기로 넘어갔었을 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얼마나 더 오르고, 그러니까 반등을 얼마나 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반등한 거 대비해서 경기가 어느 정도로 침체로 갈 것이냐 또는 경기가 둔화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뭐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성장률을 쭉 보이는 골디락스 얘기가 나올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하고도 될 수 있고 하중도 될 수 있고 하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픈해 놓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능성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하저일 가능성은 저희는 한 20-3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중 또는 하고일 가능성은 뭐 70-8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결국 경기 침체.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작년 말에 다들 예측했던 게 올해 하반기에는 온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8월 달까지는 올 거다. 또는 뭐 이미 벌써 침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지만 만약에 그렇게 온다면 사실 하저가 맞죠. 보통 경기 침체가 오기 바로 직전까지는 장이 오르다가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구간에는 제법 많이 빠지죠. 그래서 다시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경기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다. 그러면은 빠지는 폭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금리에 따라서 결정이 날 거고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있다면 그리고 또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추가로 또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는 열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반기에는 다들 아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번 더 빠질 거니까 기다렸다가 사자. 맞아요. 네. 예,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는데 정반대의 전략이 맞지 않나. 예, 저희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거를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좀 열어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하고, 하저, 하중 이런 퍼센테이지로 말씀해 주면서 주로 이제 하반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직 상반기가 1월 초잖아요. 그렇죠. 근데 1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약간 좀 단정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질문해 보도록 하겠는데 네. 이미 약간 어떤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부터 경기 침체 빠졌다. 이미 이제 그렇게 단정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아직은 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숫자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뭐 경기 사이클로 보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로 봤었을 때 이미 경기 침체가 1, 4분기, 2, 4분기 작년에 있었죠. 왜냐면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그게 보통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질 성장률이에요. 그죠? 예, 인플레이션을 집어넣어버리면 명목 성장률은 정말 높죠. 예, 뭐 거의 뭐 두 자릿수 가까이의 성장률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리고 미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 다 실질 성장률인데 작년을 0.5%, 올해를 0.5%로 보고 있죠.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플러스니까 경기 침체는 아니고, 근데 뭐 0.5% 상승하는 게 경기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아주 얕은 경기 침체 또는 아주 저성장 뭐. 근데 여기도 인플레이션을 집어넣어 버리면 명목 성장률은 높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는 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어느 정도의 금리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기업들이 창출해 내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어떤 종목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GM, 제너럴 모터스의 실적이 나왔죠. 맞아요. 네. 근데 상당히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 올라요. 그렇지만 연간으로 보면 그렇게 주가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그렇죠. 작년 연간 단위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렇지만 올해 1월은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은 이 숫자를 잘 보시면 지금 이런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수요는 엄청나게 강하죠. 여기에 뭐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백로그라고 해서 얼마나 기다려야지 차가 나오느냐. 뭐 거의 8개월, 뭐 옛날에는 뭐 10몇 개월, 뭐 2년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요가 강하다라는 얘기는 침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침체라는 것은 수요가 죽었다라는 얘기고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너무나 안 좋다라는 얘기가 침체잖아요. 근데 그 업종들은 그런 경기 침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뭐 50% 빠지고 심한 거는 뭐 70%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상당 부분이 지수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종목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S&P 500이 고점 대비해서 바닥을 잡았던 10월 중순 이때로 계산했었을 때 27.5% 빠졌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11월이죠. 거기에 대비해서 10월 중순까지 빠진 폭이 거의 40% 가까이 됩니다. 진짜 많이 빠졌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더 빠질 룸이 있으니까 걱정을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닷컴 뽑을 때는 이만큼 빠졌지 않냐, 맞아요. 네. 뭐 60% 빠졌지 않냐, 70% 빠졌지 않냐, S&P가 50% 빠졌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3, 40%씩 빠졌는데도 더 빠질 룸이 그때와 자꾸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과거의 미국의 경제라는 것은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는 경험을 많이 하죠. 어떨 때는 경기 침체고 어떨 때는 경기 둔화로 끝나고 사이클적으로. 맞아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S&P 500의 하락률이 모든 이 다운턴 사이클에서 평균값이 24%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를 집어넣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은 오차가 안 나요. 그러니까 27.5%나 빠졌었다라는 것은 이미 경기가 아주 급격한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둔화 또는 약간의 살짝의 침체 정도는 이미 지수를 반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주가는 위로 튈 것이고요. 그러다가 정말로 걱정하는 경기 침체.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라는 것은 은행권이 몸살이기를 하고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망가지고 기업들이 휘청휘청거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실질적인 어떤 정말 아주 센 어떤 둔화, 명목상으로도 실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데 실질 성장률도 같이 떨어지면서 결국 뭐 성장률이 뭐 0%대 뭐 이건 침체죠. 완전 침체죠. 명목 10% 성장하다가 0% 성장하면 이건 침체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익이 깨집니다. 깨지는 폭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내년도에 일어난다면 저희는 걱정을 하고 주가는 다시 반등을 상반기에 하겠지만 하반기에 또는 뭐 내년 상반기에 다시 급락을 하는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저희의 그 예상은 그렇게까지 침체로 갈 가능성은 낮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골디락스 얘기가 조금 살짝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성장 시대의 인플레이션 안정화 시대가 다시 재현이 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생산성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가능성을 보고 투자의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실적을 잘 봐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시장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의 논리가 이제 작년에 역금융 장세였고 올해가 역실적 장세다. 실적이 부러지면서 한 번 더 내려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실적과 연동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미국에서는 ISM 뭐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ISM 서비스업 지수.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면은 제조업은 먼저 좀 내려갔고 50 밑으로,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50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실적도 안 좋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가 아닐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작년도에 미국의 실적으로 놓고 보면 물론 4, 4분기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작년 평균으로 놓고 봤었을 때 매출 증가율이 2자릿수가 넘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명목으로는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증가율이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자릿수대 후반 정도는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우리는 경기 침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27.5%나 빠졌단 말이죠. 그럼 이게 좀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4, 4분기 실적과 올해 1, 4분기 실적, 2,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확률이 높죠.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폭이 2자릿수가 아닐 경우에 저희는 오히려 시장은 반등을 한다라는 거죠.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마가 이런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30% 빠진 건 뭐 수두룩하고 많이 빠진 거는 뭐 50% 넘게 빠졌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런데 계속 성장을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데 성장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실적이 다시 깨지는 모습에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이익 증가율로 놓고 계산을 했었을 때 4, 4분기로 놓고 보면 지금 마이너스 한 4, 5%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에너지를 빼잖아요. 그럼 이미 벌써 마이너스 10몇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을 주가가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맞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경기는 아주 안 좋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그건 맞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가 골디락스로 간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영업 마진율이 예를 들어서 2021년 상반기에 고점을 찍었을 때가 순이익 마진율이 13%. 지금 나오고 있는 4, 4분기가 11.4%. 그럼 고점 대비해서 1.6%포인트나 빠졌단 말이죠. 그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다시 올라가거나 11.4%에서 안정을 찾는다.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틀려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이익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는지, 근데 주가의 조정이 일어나서 멀티플이 싸 보이는지,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그게 지금 상반기가 딱 그런 모습이고요. 참 당황스러운 건 이런 것도 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 지금 마이너스 1.7조 원, 그죠? 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는 뭐 거의 적자 근처까지 간 반도체. 네. 거의 BEP 수준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 주가는 안 빠지잖아요. 음. 예,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물론 올라가는 데까지는 좀 탄력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최악을 벌써 반영한 지수 때 주가 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또 다시 빠지려면 경기 침체도 와야 되고 많이 올라야죠. 지금 이미 벌써 바닥을 보여준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경제 지표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미국은 아무래도 소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60-70%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소비의 근간이 지금까지 약간 기존에 많이 저축이 됐었던 저축률 네. 그런 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이제 3%대로 매우 낮아진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진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소비를 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미국의 저축률이 높았던 적이 없거든요. 아, 그죠? 근데 미국의 저축률이 코로나 터지고 정말 어마무지하게 올라갔었죠. 맞아요. 네. 네. 보조금 워낙 주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됐었냐 이거죠. 물론 장이 올랐기 때문에 뭐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저축률이 빠지면서 소비가 죽을 거다, 소비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것을 다 집어넣어 놓고 투자 전략을 세우고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축률이 떨어지면서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되면 실적이 안 깨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큰 매크로의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2008년도, 2007년도처럼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정말로 많이 훼손이 됐었을 경우,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 특히 은행권이 정말 떼돈을 벌고 있었을 경우, 2006년, 2007년 보시면은 S&P 500 기업들 중에서 금융업종이 전체 이익의 거의 30%를 차지합니다. 그건 진짜 많은 거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개인들한테 이자를 많이 붙이고 마진 많이 먹고 신용카드 많이 쓰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익을 정말 많이 벌어들였다는 거죠. 그게 과열인 거죠. 그러니 금융위기가 터졌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은행권의 이익이 전체 그 이익 S&P 500 기준으로 봤었을 때 15%밖에 안 돼요. 절반이네요. 절반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아직 더 룸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룸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개인들이 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죽기 전에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뭐 또 이걸 또 큰 매크로 그림으로 보시면은 미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있어요. 2007, 8년도에 피크를 치고 뭐 터졌을 때는 100%입니다. 100%. 그렇지만 2021년까지 쭉 올라가다가 80%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또 떨어져서 76% 수준이에요. 이 숫자 가지고는 안 터집니다. 이 숫자를 예를 들어 드리면 한국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6년, 2007년 이럴 때 제가 책을 쓰면서 한국 맨날 그때 신문에 한국 가계부채 문제 막 그러면서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막 했어요. 네. 제가 그때 계속 얘기했던 게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 가계부채 비율이 워낙 낮다. 70%대 중반 가지고는 안 터진다. 그 얘기를 계속 해드렸거든요. 사실 그때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죠? 물론 최근은 많이 빠졌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가격이 막 빠지는 부동산 가격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펀더멘탈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와요. 그 소비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실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하는 어떤 그 대폭락장, 뭐 아니면 엄청난 위기, 금융 시스테믹 리스크, 이런 것들을 비교할 정도의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저축률이 겨우 뭐 3%대 떨어졌다? So what이에요. 아직까지 여유가 있고 이 정도 금리를 감당 가능한 가처분 소득을 들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순가치, 가처분 소득 여태까지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어요. 엄청 높네요. 네,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저희는 뭐 금융 위기와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현재 시점에서 가계에 대한 어떤 위기라든지 리스크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또 가계뿐만이 아닙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보통 2000년도 닷컴버블 붕괴됐었을 때 다들 뭐라고 했죠? 실적이 깨졌었어요. 닷컴버블 갈 때까지 엄청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순이익이 안 납니다.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매출은 엄청나게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 매출만 보면서 괜찮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매출은 일어났는데 영업이익률과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니, 급격하게 올라가니 망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돈을 못 버는데 이자를 갚을 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는 더 올라갔고 이자 보상 비율이 완전 떨어졌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또 돈을 빌려야 되는데 못 빌리는 거죠. 그러면서 터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기업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중소형주 러셀 2000 중에서 뭐 이제 퍼센티지로 보면은 돈 못 버는 기업이 뭐 40%나 된다.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기업 수로 계산한 거고요. 실질적인 부채로 계산했었을 때는 아주 낮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지금 튼튼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5%라고 하더라도 그걸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성장 종목이 뭐죠? 그때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IT였고 인터넷이었잖아요. 돈 못 벌었어요. 망했죠. 근데 지금 가장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애플, 뭐 테슬라죠. 테슬라. 그죠? 근데 테슬라의 부채 비율이 애플보다 더 낮은 거 아세요? 몰랐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을 많이 하고 엄청나게 자금 조달을 하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2000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과거 2000년 닷컴 버블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희도 경험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잘 안 하는 거죠. 매출만 올리면 돼.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적자를 감안하고 부채를 끌어와도 돼. 이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방법을 했냐면 그래? 우리는 그럼 주식으로 돈을 땡길게. 그래서 자금 조달을 테슬라가 한 행동을 보시면은 부채를 끌어온 게 아니고 뻥튀기를 하죠. 증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부채비를 낮춰놨어요. 여기에 이제 매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자금 조달을 가지고 쓴 거죠. 물론 그 코스트는 굉장히 비싼 거였겠지만 그거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그 자기가 쌓이는 부를 그 코스트 캐피탈, 그러니까 자본의 비용을 많이 비싼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닷컴 버블의 붕괴 현상의 재현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그런 종목들, 실적이 굉장히 예상보다 좋게 나올 것들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지난 한 3개월 내지 거의 6개월 가까이 거기에만 지금 초점 맞추고 있어요. 계속 종목 들여다보고 지금 실적 나오는 것 중에서 IT 회사들 중에서 도대체 어디는 괜찮냐, 반도체 중에서 인텔은 왜 깨졌고 왜 다른 건 괜찮냐, 뭐 이런 식의 계속 지금 들여다보면서 적절한 종목을 골라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 뭐 골디락스 키워드가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거에 이제 일조한 그런 이슈가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약간 좀 아시아 증시 신흥국으로 그 자금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거 2014년, 15년 같은 모습이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2014년, 15년에 상해 종합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고점으로 150% 올랐거든요. 와, 진짜 많이 올랐네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까지는 못 올랐어요. 그냥 크게 오른 것 같아요.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게까지 못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계산하기에 중국 증시가 뭐 상승 여력으로 계산하면 한 20%대 나오고요. GDP로 계산했었을 때는 한 50%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50% 상승을 할까? 그거는 아닐 것 같고 뭐 아마도 나스닥의 상승 정도 또는 상해 종합지수의 상승하고 조금 못 미치는 정도 또는 비슷한 정도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과거처럼 이렇게 막 중국만 오르고 우리나라는 못 오르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들어가 있어서 또 서로 베네핏,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서 저희는 2014년, 15년 같은 모습은가 걱정은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중국과 한국과 대만 뭐 이런 대표적인 중국이 잘 나갈 때 다른 쪽도 잘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중국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중국 쪽에 팔았다면 이제는 중국은 엄청나게 활성화되면서 자기네 기업들한테 이 판다라고 만들어진다면 그렇죠. 우리가 팔 룸이 없다라고 한다면 수혜는 덜 오죠. 그렇지만 중국의 경기가 활성화되면 다른 국가들의 경기도 활성화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중국 말고 다른 국가한테 팔 수 있는 룸이 또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미국이고 그게 또 유럽일 수 있고 인도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성향이 틀리죠. 성격이 좀 틀리죠. 중국이 잘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못 나가 아니면 우리도 같이 잘 나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중국이 잘 나가는데 우리는 다른 쪽 때문에 같이 잘 나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네. 상승률이 한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나스닥 차트 한번 딱 올려보시거나 S&P 차트 한번 올려보시면은 나스닥이 이제 계속 빠졌잖아요. 뭐 재작년 11월부터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서 200일선을 터치를 못해요. 계속 빠지는 추세였으니까. 근데 드디어 처음으로 지금 200일선을 일봉으로 가지고 200일선을 터치를 뚫고 올라갔어요.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00일선을 보시면 완전히 뚫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200일선 쪽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좀 오르니까 또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 그래? 이제부터는 진짜 올라가는 거야? 또는 여기서 얻어맞고 진짜 다시 또 빠지는 거야? 이걸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죠. 200일선 말고 볼린저 밴드로 봤었을 때 8월 고점을 찍었을 때가 또 볼린저 밴드 3개월 무빙 에버리지로 이동평균선을 해서 봤을 때 딱 고점이었어요. 그게 나스닥 기준으로 13,000대 중반이었고 S&P 기준으로서 4,300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더 낮지만 지금 올라오지만 그 밴드 아래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딱 찍었고 여기에다가 200일선까지 같이 물려있단 말이죠. 그럼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겠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네. 정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겠네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작년 6월 달에는 그때의 고점이 지금보다 더 높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뚫지 못하고 바로 꺾였습니다. 바로 한 달 안에 다 빠지고 2달 만에 더 저점을 테스트하고 뭐 이런 식이 나왔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을 터치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지만 이걸 뚫고 올라갈 거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숫자화를 좀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가 침체로 간다, 안 좋다라고 했었을 때 저점을 정말 계산해 봤었을 때 저희는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다우존스 기념으로 34,000포인트, 그 다음에 S&P 500 기준으로서 3,800포인트, 그 다음에 나스닥 기준으로서 1,600에서 1,800 정도. 그러니까 딱 요게 전저점이에요. 또는 바닥 정도 수준입니다. 네. 아니면 지금 현재 숫자보다 지금 좀 더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저점이 한번 뚫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면서 그때의 숫자가 어떻게 보면은 경기의 아주 뭐 급격한 침체는 아니고요. 경기 살짝 침체 정도를 반영하고 여기에 또 미연준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댔던 5%의 금리까지 반영을 한 숫자가 딱 그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금리도 이제는 연말이 됐을 때 3.5%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결국은 그 저점부터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숫자화해서 올해의 경기 침체는 아니고 그냥 경기가 살짝 침체, 그냥 이익 증가율이 네네. 0%. 올해 이익이 안 늘어난다. 라고 계산을 하고 금리만 3.5% 정도로 수렴한다. 이렇게 계산했었을 때의 적정 가치가 얼마가 나오냐면 다우존스가 한 38,000 정도 나오고요. S&P 500이 4,20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12,400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 대비해서 작게는 5%, 많게는 한 15%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룸이에요. 요거는 이익 증가율이 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연말을 갔는데 이익 증가율이 0%가 아니라 그래도 플러스 한 3, 4% 나온다. 지금 예측치가 3.3% 정도 증가하는 걸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컨센서스가 나온다. 그리고 3.5%의 금리다. 라고 계산하면 어떤 답이 나오냐면 S&P 500은 4,400, 나스닥은 14,000, 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4만 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즉 지금 지수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반기에 상당 부분 그게 오히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4월 30일까지 그 정도의 상승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진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또 빠지겠죠. 근데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로 끝난다. 골디락스로 간다. 그러면 좀 쉬고 또 다시 올해 10월부터 11월부터 다시 상승해서 내년 또 4월 30일까지 또 올라가는 장이 나올 수 있죠. 보통 대통령 임기 기간으로 계산하면요. 항상 재미있는 숫자인데 어쨌든 대통령 임기 2년 차 10월부터 3년 차 4월 말까지의 상승폭이 한 27점 몇 프로가 나오고 나머지 그 이외의 구간에는 평균이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 6개월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요걸 봤었을 때는 어쨌든 4월 30일까지는 좋게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더 나아가서 대통령 임기 4년 차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수익률이 들어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10월부터 4월에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보통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고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그게 평균 값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시장의 흐름은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상반기 오르고 하반기에 계속 빠지거나 그게 이제 상고 하저 아니면 상반기 오르고 쉬다가 또 다시 10월부터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경기 둔화가 어느 정도로 일어나느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요한 변수를 이제 이익 증가율, 그 다음에 그 연준에서 이제 제시하는 금리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확실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래서 약간 좀 궁금한 게 최근에 공개된 이제 FOMC 의사록을 보면 네. 올해 안에 금리나 없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5.1% 이제 그 중립으로 쭉 이제 컨센서스가 유지가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시장은 좀 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을 보면은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3.5%,
그다음에 2년물 같은 경우에는 4.12%. 그러니까 뭐 채권 시장의 그런 메시지를 해석해 보면 올해 말에 금리 내린다 약간 좀 그런 뉘앙스로 가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아니었네 금리 내릴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높은 금리 유지하네라고 하면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문제도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는요 오히려 금리의 변동성은 이제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 연준의 스탠스가 사실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시장이 이제 어디에 리액션 할 거냐라는 걸 봐야 돼요. 자, 우선 저희가 작년 10월 이후에 틀렸던 부분, 그러니까 9월, 10월 FOMC를 봤었을 때 참 힘들었던 부분, 또 심지어 12월 달에도 또 힘들었던 부분이 계속 미 연준의 말은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 거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했던 고점 금리가 한 4%대 초반 정도로 봤는데 오히려 5%대 초반이니까 1%포인트나 더 올린다. 그게 반영이 됐던 게 작년 10월이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미 연준이 어쨌든 간에 금리를 5%에 유지시킬 수 있는 기간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봐야 돼요. 자, 재밌는 거는 금리를 5% 정도 올렸었을 때 기업과 개인은 안 깨집니다. 이번에도 우리 경험했죠. 우리가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이 상당히 높아요. 10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막 5%까지 올리게 되면 큰일 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큰일 날 수 있었죠. 근데 보면 한국은행이 3.5% 뭐 거의 고점을 얘기를 하고 나서 시중금리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실제 지금 가계부채가 터졌나요? 안 터졌죠. 지금, 네. 터지지도 않았고요. 게다가 최근에 보니까 뭐 여행 엄청나게 다니시면서요. 네. 맞아요. 네, 그만큼 소득과 뒷받침될 수 있는 어떤 펀더멘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과 가계 부채 비율은 과거 IMF 위기나 뭐 금융 위기나 하고 비교했을 때보다도 훨씬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높게 좀 더 기간을 유지해도 위기가 시스테믹 리스크가 안 터져요. 근데 이제 오히려 정말로 걱정스러운 부분은 정부죠, 정부. 우리나라의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는 지금의 금리 5%를 계속 유지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신용등급 나중에 완전히 강등당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미 연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자 비중, 이자 비용, 그러니까 미 연준이 줘야 되는 이자 비용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GDP의 2%를 깎아 먹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랫동안 유지시키면 시킬수록 개인과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앨런 재무장관이 부채 한도 얘기 막 하는 거고, 어쨌든 올려줘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 수준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5% 수준에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나마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은 다행히도 만기의 그 길이가 가장 긴 국가죠. 3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다 바뀌어요. 죄송합니다. 3년 만에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막 금리가 폭등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막 이런 식인 거죠. 컨트롤하기 어렵죠. 게다가 변동금리의 비중이 너무너무 높죠. 그러니까 결국 경기가 금리 민감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이에요. 그러면 겨우 30분의 1, 30분의 2, 많아봐야 30분의 3 정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1년 정도는 얼마든지 유지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그래도 경기 침체로 안 넘어간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미 연준은 믿고 있지 않나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미 연준이 아니야, 우리 금리 빨리빨리 내려야 돼. 로 스탠스를 바꾸잖아요. 저 그럼 더 걱정할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심각하다. 그렇게 메시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5% 유지를 시킬 거야. 인플레이션을 잡힐 때까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 잡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자, 우리는 이제 내릴게.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경기의 걱정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잡혔기 때문에 우리 내릴게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훨씬 시장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피봇을 기대하면서 이게 맞아요. 주가를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로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4%대 중반에서 5% 사이의 금리를 유지를 하는데도 경기가 좋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다 떨어지고 나서 미 연준은 이제 금리를 내리는데 이건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고 인플레이션 다 떨어졌으니까 명목 성장률 그래서 금리를 내려준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사이클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과거 사이클과 똑같이 보시기에는 코로나라는 게 들어갔고 재정 환경이라는 게 들어갔고 워낙 많은 변수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하반기는 좀 열어놓고 오픈해서 봐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때쯤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그쵸.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이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정말 돈을 잘 벌고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싼 그런 주식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시가 반등하면서 그간 정말 좀 눌려 있었던 기술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본부장님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주목할 만한 성장주 또 10선을 꼽아주셨는데 이 종목들을 이제 선정하신 기준이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성장주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키포인트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집어넣으면 저희는 지금 같은 시기가 성장주를 적극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10년 마이너스 3개월 장단임금 인차가 역전이 돼 있죠. 맞아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경기가 침체로 안 간다. 그 구간에는 보통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초과 수익률을 5%포인트 이상 더 달성을 합니다. 연간으로 계산했었을 때. 게다가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더 많이 상승할 확률이 70%.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많이 상승할 확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지금 구간에는 성장주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성장주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성장률이 낮은 가운데서 경제 성장률이 낮은 가운데서 희소 가치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이 그런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가격 전가 능력이 독특하게 두드러지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매출 증가율을 급격하게 늘리거나 그러니까 그런 업종이나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딱 그 얘기를 들으시면 종목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글쎄요. 제가 이제 쉽게 네. 부족해가지고. 네. 이런 거죠. 네, 네.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왔던 과거 아까 말씀하셨던 그 13선 얘기 중에서 네, 네, 네. 그 종목 10개 중에서 옛날에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다 이런 회사들이 뭐였습니까? 온라인화 시키고 막 이러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성장은 엄청나게 높고 단가는 낮춰주고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죠? 지금은 그것이 대표적인 업종이 뭐냐? 딱 두 개만 뽑자. 그러면 전기차 부품, 전기차 관련된 쪽, 신재생 에너지. 요 두 개예요. 여기서 이제 뭐 갖다 붙이자면 뭐 바이오도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또 이제 자동화와 연결을 시키면 요즘에 뭐 한국 주식을 보면 로봇 관련주도 올라가고 뭐 AI 관련주도 올라가고 이게 다 생산성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쪽. 그래서 저희는 대표적으로 업종을 딱 4개를 뽑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장주 중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전기차 부품.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관련돼 있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플러스 풍력 뭐 등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I, 자동화, 뭐 여기에 또 반도체도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생산성 높여주니까. 그래서 그런 IT. 그리고 마지막은 바이오. 수명을 늘려주기 때문에 미국으로 놓고 보자면은 그 노동 참여율을 낮춰주는 효과. 그렇죠?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도 일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연결시키자면 결국 기업들이 그 아이디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거나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거나 이 두 개를 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를 하거나 둘 중에 다 할 수 있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의 확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장주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70% 성장주, 그 다음에 30% 가치주.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성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기차, 2차 전지 그쪽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네. 최근에 약간 좀 보니까 물론 GM이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좀 급등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고 네. 그러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경기 둔화, 침체 우려가 오면서 자동차가 많이 안 팔릴 것이다. 이제 그런 우려가 이제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만드는 업체들 많이 있으니까 한 작년 11월까지는 좀 흐름이 좋았는데 한 4분기 실적이 또 뭐 컨센서스 미스다. 또 그런 얘기 나오고 하면서 약간 그때부터 좀 조정을 받고 최근에 물론 약간 좀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피로감이 많이 쌓인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망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약간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전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처음에 나와서 원래는 책방이었잖아요. 책 파는. 맞아요. 근데 모든 걸 다 하면서 온라인화 시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용 절감을 시키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하면서 주가가 뭐 한 배 올랐나요? 20배. 엄청나게 올랐죠. 네. 예,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미스다? 아니요, 갈 길 멉니다. 어쨌든 내연기관 차는 다 대처가 될 거고요. 전기차로. 물론 그게 걸리는 시간이 30년이 걸릴 거냐 50년이 걸릴 거냐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쪽이 싸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데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고 영업 마진율이 높은 쪽에다 투자를 하고 싶지, 이제 흔히 말하는 레거시라고 해서 다 끝난 물에 끝물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자, 중국의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을 일으키면서 비용을 확 낮췄죠. 그러면 중국도 그럼 우리도 셰일가스 투자를 해서 비용을 확 낮출까? 그러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왜? 이미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화석 연료 에너지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한정적이라는 거죠. 이걸 더 많이 뗐다가는 온난화 현상이 너무 극심하다. 이건 이제 결정이 났고요. 그러면 에너지는 계속해서 자동화가 일어나고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AI가 활성화되고 할수록 전력 소비가 필요한데 그걸 대처해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재생 에너지가 되는 거고 태양광이 됩니다. 그걸 연결시키고 있는 게 전기차예요. 자, 전기차 중에서 대표적인 테슬라라는 기업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들어보시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저장, ESS, 메가 팩토리 다음에는 이제 저장 센터 지금 막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또 자동차 자체도 보시면은 효율이 너무 좋아지죠. 부품도 전체의 뭐 30%밖에 안 들어가고 비용으로 따지면은 전체의 절반도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새로운 공장을 만들죠. 거기에 새로운 직원들을 많이 하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 자동차로 봤었을 때 항상 우리나라 자동차가 경험했던 게 어려웠던 게 뭐죠? 노조.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미국의 공장을 열어야 돼요. 미국의 공장을 열면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보낼 건가요? 아니죠. 자동화를 시키겠죠. 물론 미국 국민들 중에서 일부를 고용을 하겠지만 테슬라 같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성 높아지죠. 영업 마진율 높아지죠. 수익성 좋아지죠. 게다가 단가는 낮아져요.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이거는 끝난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테슬라가 그렇게 성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겨우 전체 자동차 시장의 시장 점유율의 5%. 갈 길이 먼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1등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게 2차 전지인데 네. 그게 지금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토리만큼은 계속 가져가야 되고 이 스토리만큼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주가가 많이 빠져준다? 땡큐 베리 마치.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많이 빠졌어요. 관련주들이. 맞아요. 네.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그다음에 관련된 태양광, 그다음에 중간 부품인 2차 전지 다 빠졌었죠. 이때 바닥 찍었었을 때 사셨으면 지금 엄청난 수익이 나오고 있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스토리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빠졌다가 반등하는 게 그 빠진 거를 못 되돌리면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은 뚫으려고 하죠. 저희가 테슬라 가격을 보고 있으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탑 1, 2, 3, 4 안에 들어가느냐. 요거는 항상 지키셔야 돼요. 너무 밑에 있으면 그 회사가 살아남을 확률이 낮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전자업종,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로 칩시다. 우리나라 뭐 LG 반도체 있었고 삼성 있었고 현대도 있었고 맞아요. 네. 뭐 또 뭐 있었어요. 아무튼 한 4-5개가 있었죠. 그 중에서 돈을 번 건 삼성밖에 없어요. 나머지 잘못 샀다가는 거의 뭐 상각당하고 소각당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1등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장기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살아남을 건지,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를 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력으로 보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그걸 갖고 있는 거죠. 뭐 굳이 중국만 살 필요도 없는 거고, 굳이 한국만 살 필요도 없는 거고, 둘 다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 식.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회사가 미국에서 하려고 한다. 테슬라가 막 자체하려고 한다. 헷갈립니다.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어쨌든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테슬라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더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테슬라 좀 약간 거의 40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추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간 좀 안 좋은 소문들 내지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뱅크 오브 아메리칸가 그 약간 좀 투자 기관 쪽에서 지금은 미국에서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65%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나중에 뭐 20%대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단 그 팩트만 보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서의 뭐 미국 시장 65%다. 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전체 전기차 시장에 저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시장 점유율 25%를 넘기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독점이죠. 그렇죠, 사실. 그러면서 문제가 터지죠. 예.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있어서는 사실 거의 독점이다시피 하니까 최근에 뭐 계속 뭐 감산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주가 확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기는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진짜 대단한 결과를 낸다. 그러면 뭐 애플 같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같은 그런 시장 점유율을 할 수가 있겠죠. 핸셋에서 애플이 만든 것처럼.
그래서 50%의 시장 점유율 유지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25%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시장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시장 점유율이 뭐 지금 전기차가 전체 내연기관으로 다 계산해봤자 뭐 10%, 앞으로 10배가 늘 건데요. 그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절반으로 준다고 하면 5배 느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뭐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 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그만큼 현금 흐름이 좋고 캐시플로가 좋고 그다음에 기업이 유연하면 대응하기도 빠르고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기도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누가 해내고 있느냐입니다. 저희가 테슬라 얘기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가장 대표적으로 큰 기업들, 뭐 그 기업들은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을 1, 2, 3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계속 그렇게 1, 2, 3위를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다 투자를 해야지 그 시장 점유율이 65%인데 25%로 떨어질 거니까 투자를 하지 말고 나머지 회사를 사야 된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회사들이 살아남지 못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얼마나 빠지느냐를 보지 마시고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이고 maybe 4등까지 요 정도까지만 투자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중국 회사 보면 BYD 실적 나왔거든요. 네네. 뭐 확연한 1등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투자해야죠. 중국에서. 뭐 우리나라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잖아요. 뭐 실적 나왔는데 굉장히 좋게 나오죠. 예.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 산업에서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좀 뭐 돈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루시드 네, 아무튼 네, 그러진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사실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게 폭스바겐이나 지금 토요타가 전 세계 자동차 판매 1위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이 점유율이 한 10% 정도 들어가잖아요. 사실 떨어지는 게 정상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당연하다 그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신재생 에너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때 막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때문에 막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때 상당히 좀 부각을 받았다가 최근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유럽 쪽에서 온화한 날씨 그런 걸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 떨어지고 유가도 뭐 사실 120-30불까지 갔다가 안정화됐죠. 그래서 약간 좀 소외가 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쪽도 보니까 좀 조정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괜찮다고 보시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우선은 전력 소비량에 있어서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뭐 전기차가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또 AI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또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공장 자동화의 강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요즘에 로보틱스 주가 많이 오르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은 에너지원이 뭡니까? 전력이죠. 인간이야 밥을 먹는 거고요. 생각해보면요. 그렇죠. 기계야 전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기존의 화석 연료 에너지는 한정적이죠. 그래서 가격이 여기서 막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또 막 올라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 신재생 에너지가 대처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시면 2026년의 숫자, 앞으로 5년 아닙니다. 한 3년 내지 4년 안에 전력을 공급하는 원 중에서 1등, 2등이 1등, 2등하기보다도 어쨌든 1등으로 다 크게 더해서 봤었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40%를 차지할 겁니다. 그럼 이거는 엄청난 성장을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주가의 변동성은 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승률로서 연간 단위로 끊어서 보시면은 가장 높을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효율이 그만큼 많이 올라갔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은 어쨌든 자동화를 일으키는 방향에 있어서는 워낙 인구가 많아서 인구를 다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에 있어서 조금씩 더딜 거예요, 미국보다는. 그렇지만 계속해서 제조업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천연가스로 커버하거나 뭐 아니면 뭐 셰일가스를 발굴해서 하거나 이 가능성은 낮고요. 지금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로서 또 못 쓰는 땅이 많잖아요. 사막도 많고. 그래서 전력을 서쪽에서 그리고 제조업과 뭐 소비는 동쪽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탄소 배출 제로로 간다면 화석연료 부분에 지금 단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지만 그게 떨어졌다고 해서 뭐 폭락으로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유가로 보시면은 120에서 80으로 떨어진 거고 40에서 80까지 올라간 거라고 보시는 게 더 맞다. 뭐 천연가스 가격이 1불에서 9불 갔다가 지금 3불 수준부터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예, 그렇게 보시면 가장 성장이 높은 쪽은 신재생 에너지고 이쪽만큼은 지금 수익이나 매출이나 모든 부분이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신재생 에너지 헤게모니는 중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IRA 법안 관련해 가지고 뭐 어차피 친환경 쪽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좀 잘 봐야 된다. 어차피 이제 뭐 중국 견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걸 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논리가 있는데,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럼 이 중국 쪽 밸류체인을 봐야 되냐, 아니면 좀 미국 쪽 밸류체인을 봐야 되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둘 다 보셔야죠. 둘 다. 네. 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냥 규모의 경제와 경제학적인 논리와 수익성의 논리로서는 무조건 중국을 사야 되죠. 왜냐면 걔네들의 시장 점유율이 80%인데 너무나 수익성이 좋고, 뭐 지금 대표적인 중국 태양광 회사의 프라이스 투 세일즈가 PSR이 0.2예요. 그렇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쪽을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이번 사이클에 중국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같이 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장이 한계에 왔다. 그러면은 중국만 들고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수요를 중국을 배제시키고 미국과 한국이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기업들의 성장성이 여기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과 보면은 PSR은 엄청 높아요. 그렇지만 매출이 앞으로 막 연간 단위로 100%씩 매년 늘 거다 그러면 안 비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조건 중국을 사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럴 때는 정답이 없어서 그냥 분산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과 미국 중간, 그 다음에 중국, 요 세 개를 똑같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3분의 1씩 투자를 하는 전략.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주식시장을 보면은 그 산업의 초창기 성장기에는 뭐 돈을 잘 벌든지 말든지 그냥 모든 주식이 막 날아가잖아요. 약간 그런 좀 비슷한 그런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기도 지났죠. 왜냐면 대표적인 아주 큰 기업들이 지금 시장 점유율을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시작했으니까 죽어나갈 회사들은 거의 죽어나갔죠. 예,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뭐가 있어요? 하나그룹이 있고 OCI 있었고 옛날에 뭐 많이 있었거든요. 네. 다 떨어져 나갔고 맞아요. 네. 그냥 뭐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정도. 예. 그건 왜냐하면 자동차가 있으니까. 맞아요. 테슬라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연결돼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대표적인 기업을 골라내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를 벌어들일까 막 뿌듯하거든요. 생각만 할수록.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주식은 쉽게 안 벌립니다. 어떻게 보면 답안지를 좀 보고 하는 투자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대신에 이제 시간의 문제지. 시간의 좀 문제죠. 그걸 좀 잘 기다릴 줄 얼마나 빨리 오느냐의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좀 늦게 올 것 같아? 그럼 주가 폭락. 이제 좀 또 빨리 올 것 같아? 그럼 그 고점을 뚫고 또 100% 올라요. 그리고 또 50% 빠지고. 또 그러다가 또 그 고점을 뚫고 또 100% 또 올라요. 이런 식의 변동성이 좀 심할 뿐이지, 어쨌든 이건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 전기차,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유망하다 장기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것 말고도 좀 볼만한 섹터라든지 뭐 주식들이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그 AI, 자동화, 이런 쪽은 당연히 중요하죠. 저희가 그 반도체 업종을 막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텔, NXP, 요번에 AMD도 나왔고, 그냥 쭉 보면은 어쨌든 간에 데이터 센터, 어쨌든 간에 이 자동화만큼은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슈퍼컴퓨터 얘기도 있고, 화성 간다면서요. 엄청난 이 메모리 쪽뿐만이 아닌 가장 중요한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 중요해지죠. 그래서 저희는 필수적으로 반도체는 들고 가야 되는데, 반도체 안에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반도체 안에서도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 그 다음에 5G, 6G 관련된 쪽, 이쪽을 굉장히 많이 포커스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PC 쪽이랑 연결을 시켜서 보는데, 그 턴어라운드가 하반기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메모리 쪽이든, 아니면 그거에 장비를 대는 회사든, 이쪽에 있어서 장비의 수요는 슈퍼 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슈퍼 을이라고 얘기하나? ASML이라는 그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잘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쪽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맛을 봤는데, 로봇이 안 오겠습니까? 이미 많이 슬슬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저도 기본적인 멘탈이 옛날에는 많은 직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리서치를 제대로 하려면 이제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회사나 어떤 회사든 간에 옛날 멘탈을 갖고 있는 회사를 별로 저는 투자를 안 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too big to fail. 너무 크면은 망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너무 많은 사람을 쓰면 정말 망하기 쉽다.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숫자를 잘 보이기 위해서 막 많은 사람을 쓴다, 이런 것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기업들,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들, 얼마나 그걸 잘하는지 오히려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하면 노동조합이나 이런 쪽에서는 안 좋아하겠지만 가도기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늘 있었으니까, 그 기술의 발전이 있어서. 하지만 그게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 가게를 연다. 보통 이제 새로 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얼마나 이거 턴어라운드가 일어날지를 계산을 하실 거고, 근데 거기에 종업원 수를 몇 명을 둬야 되냐? 될 수 있으면 기계화 시키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비즈니스와 새롭게 어쨌든 초점을 맞추는 입장에서는 생산성 자동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과 업종과 기업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좋은 투자 아이디어, 그 다음에 볼만한 그런 섹터들 뭐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서서도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억이 있다면 약간 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네. 좀 구성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이요? 네. 약간 좀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그냥 주식만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뭘 사도 된다라고? 뭘 사도 된다라고 이제 되는 컨셉으로. 네. 아, 그래요? 네. 네. 저희는 뭐 지금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주식, 채권, 뭐 원자재, 뭐 비트코인, 뭐 등등 다 봤었을 때, 뭐 포트폴리오를 자산 배분을 한다. 그렇게 했었을 때의 목표 수익률에 맞춰서 포트를 짜야 돼요. 그래서 1억이 있다. 근데 그 1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도대체 어떤 성과를 내고 싶으냐에 따라서 포트가 달라집니다. 근데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연간 수익률 8, 9%면 돼. 그러면 연간 뭐 8, 900만 원인가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근데 8, 900만 원 가지고 못 살잖아요. 못 살죠. 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못 살잖아요. 그러면 10% 수익을 내갖고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20%대로 끌어올린다. 당연히 주식 비중이 높아져야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저는 도대체 어떤 1억이냐? 내가 돈 100억 갖고 있는데 그 중에 1억이냐? 나는 1억밖에 없느냐에 따라서 그 1억의 포트폴리오는 바뀝니다. 네, 저는 그럼 그냥 1억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연간 20% 이상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가 운영하는 홈런랩의 성향이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주식 80%입니다. 예, 채권 뭐 다른 뭐 그 이외의 어떤 안정성 자산 20%, 그리고 그 80% 안에서 성장주 70, 가치주 30입니다. 예, 그리고 그 70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20%,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20%, 그다음에 AI 자동화 뭐 IT 20%, 그러면 벌써 얼마죠? 60%입니다. 네. 나머지 10%를 바이오. 이렇게 70%. 그다음에 이제 30%를 가져가는 것 중에서 뭐 고유 에너지 쪽에서는 천연가스 정도. 그다음에 가장 요즘에 가장 단기적으로 핫하다고 저희가 보는 게 소비인데, 소비 중에서 여행과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이쪽이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쪽 부분을 한 10% 정도, 30% 중에서 3분의 1. 그 다음에 뭐 그 이외 금융회사도 좀 들어가고요, 원자재도 좀 들어가고요, 또 주택건설. 이쪽도 미국 같은 경우에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 해서 30% 들고 가는데, 또 중요한 것은 이 가치주 중에서도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연결되어 있는 원자재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뭐 리튬 관련된 쪽을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포트가 원자재 중에서는 그쪽에 좀 초점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포트를 잘 구성해 놓으시면은 연 수익률 20% 충분히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도 금이냐 그거냐라는 많은 그 질문들이 있으신데, 저희는 금과 둘 다 비슷하게 봅니다. 예, 그래서 연수익률 지금 뭐 10% 이상, 20%를 낼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비중을 뭐 한 10% 정도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채권을 20%다 들고 가든가, 아니면 반반, 채권 10%, 뭐 가상화폐 등의 어떤 대체 자산 10%, 나머지 80% 주식, 이렇게 하면 연수익률 20% 넘게 나올 거고요. 근데 좀 더 낮추더라도 20%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주식을 60% 가져가고, 채권을 20% 가져가, 30% 가져가고, 10%를 가상화폐 등등의 대체 자산 가져가고, 뭐 이런 식의. 그거는 이제 어떤 수익률을 보고 포트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방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랩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운영하는 랩 상품이 제가 알기로 한 3개 정도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홈런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형적으로 100% 주식으로 하고 있고요. 연수익률 24%를 목표로 하는 거니까. 물론 그걸 달성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형이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형이 있는데 목표 수익률은 한 12%에서 16%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성장주라든지 뭐 채권 비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면서 전체 포트에 뭐 한 20% 정도는 가져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타가 있는데요. 그거는 절반만 무조건 50%는 저변동성 자산에 투자를 하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는 사람이 1억을 투자를 하셨다면 그 1억은 안타를 투자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수익성이 한 6에서 10%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자보다는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타 쪽을 가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높은 거 바라고 근데 너무 변동성 심한 건 도저히 난 감당 안 돼. 그러면 이제 중간형인 거고. 근데 나는 굉장히 젊고 계속 돈 벌 수 있으니까 겨우 1,000만 원 투자를 하는데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홈런형인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그런 상품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자기 성향을 먼저 잘 알고 내가 이제 어디에 가입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딱 생각이 드는 게 피터 린치가 원래 상당히 역사적으로 진짜 레전드 격에 해당되는 펀드 매니저지만은 가입한 사람의 50%가 손실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변동성 때문에 맞습니다. 고점에서 사가지고 맞습니다. 저점에 팔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고려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상품 가입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 매크로 상황을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투자에 활용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유동원 본부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